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얼굴을 붉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석 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틱톡 인수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양측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통화 직후 트루스 소셜에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무역, 펜타닐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적었습니다. 고율 관세를 서로에게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 사이엔 최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으로 만난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내년 초 중국 방문과 시 주석의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계기 두 정상의 회담에선 보잉 항공기 구매, 펜타닐 문제부터 우크라이나 종전, 대만 문제 등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관세를 더 내라, 미국산 대두를 사달라며 거칠게 요구했던 트럼프의 태도가 바뀐 건 중국과의 틱톡 인수 합의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입니다. And it sounds like they've approved TikTok, and TikTok i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for the United States. 중국 외교부 역시 시 주석이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기존 성과를 해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미국이 중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등 주요 후속 합의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미중 간 합의에서도 세부 사안을 두고 갈등할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경주 에이펙에도 전 세계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양측 모두 에이펙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예고한 메시지에 우리 정부의 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이라면서도 경주 에이펙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모두를 강화하며 미-중 간 브릿지, 즉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미 동맹은 무엇보다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이후 6년 만,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는 에이펙과 별도로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 차례 국빈 방문을 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만큼 그 형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에이펙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되찾는 무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인위적인 중재와 조율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미중 관계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경우 의미는 작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합의의 정신이 들어간 그 의미를 한국 경주라는 장소와 함께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일 수 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펙은 다음 달 3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진행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에이펙 행사를 한 달여 앞두고 정상들의 만찬 장소를 경주 라한 호텔로 바꿨습니다. 공식 만찬에 보다 많은 인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당초 에이펙 준비위원회는 40억 원을 투입해서 이달 안에 국립경주박물관 경내에 가건물 한옥 형태의 만찬장을 완공할 방침이었는데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행사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계엄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익을 해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외환죄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의혹 등 외환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그 뒤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이승호 전 합참본부장 등 무인기 작전 지휘라인과 정보사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법리 검토도 계속해왔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외환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을 최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대면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9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넘기도록 차근차근 다져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 위해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 등을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뒤 모든 수사와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버텨 구치소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팀까지 투입했지만 끝내 강제 소환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교도관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하고 원칙적인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통일교 신도가 11만 명에 이른다는 특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만 명은 2023년 전당대회 직전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입당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이 출마하지 않자 김기현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꾼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중 통일교 신도가 11만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기간은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기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그리고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1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당시 당대표 출마설이 돌던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 1만 명을 집중적으로 입당시키려 했고, 권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원 상대를 김기현 의원으로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건진법사는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함께 일한 김영준 당시 오사카 총영사에게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에서 각 조직들 용산에서 밥 먹여가며 했다.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일교 축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에게 말해야 한다면 지시하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실과 건진법사,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특검은 이렇게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이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 자격을 갖췄는지도 분석 중입니다. 당시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이던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뀌면서 당원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통일교인 11만 명이 포함됐다는 특검의 수사 소식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반헌법적 위헌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해산해야 할 반헌법적 위헌 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종교 세력까지 동원해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과 내란 재판을 둘러싼 늑장 재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법개혁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비슷한 경력 판사들로 이뤄진 대등 재판부가 아닌 후배 판사 1명을 추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재판부 일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사건을 처리할 후배 판사 1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회동이 실제 있었는지가 핵심은 아니라며 중요한 건 내란 세력 청산과 사법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동이 실제 있었는지 진실 공방이 격화되면 사법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야권발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해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위헌 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1인 독재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 이 모든 기관들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최근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 간 것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을 압수수색했다며 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처럼 여권과 특검을 향해 규탄 수위를 높여가는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 간담회에 민주당은 내란 정당이 민주당 해산을 언급한 건 후한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정치적 물타기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또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란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법원 행정처의 입장과도 달랐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고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자 이 사건을 특검팀으로 이첩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습니다.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원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썼던 김상민 전 검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당시 보고서엔 문제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며 보고서 작성 경위를 직접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국정원이 당시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쓴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논란에 대해 김 전 검사가 지난 9일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서 해당 보고서 작성 경위를 직접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측에게 그림을 선물하고 매관 매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 국정원에서 맡았던 업무에 대해 물으며 보고서도 작성했냐 묻자 김 전 검사는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테러 관련 문건도 작성했다고 먼저 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피습은 테러 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지 않고 민주당이 왜곡하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대통령 피습에 테러 방지법이 규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능 마비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테러 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를 오는 23일 불러 김건희 씨 측에게 이호한 화백 그림을 전달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얼마 전 책을 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자신이 성장한 진주에서 처음으로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공론의 장은 무너지고 팬클럽만 남았다. 폭력의 장이 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생애 첫 책을 낸 지 한 달 된 신참 작가에게 800명이 모인 강당의 환호는 아직 쑥스럽기만 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흘 전 한 라디오 출연에서 헌법을 읽어보라는 발언 뒤 겪었던 곤란함부터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모범 답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식대로 그걸 구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토를 달겠습니까? 그럴 뜻 전혀 없었고 그런 뜻도 아니에요. 퇴임 뒤 여러 강연에 나선 건 공론장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라며 대화의 힘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공론의 장이 무너졌습니다. 팬클럽만 있어요, 팬클럽만. 공론의 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저는 폭력의 장이 서고 있다고 생각해요. 30여 년 판사 생활을 하며 쓴 글 가운데 100여 편을 추려 만든 첫 책. 자신이 건넨 호의를 사회에 갚으라는 김장하 선생의 말을 실천하려 애쓴 흔적이기에 그 호의가 시작된 진주에서 이번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진주는 그 김장하 선생님이 저를 가르친 곳이고 제가 얼마나 그 성장했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김장하 선생에겐 여기 오기 직전 함께 점심을 하며 직접 책을 건넸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상하게 김장하 선생님만 생각하면은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선생이 말한 사회를 지탱하는 평범한 이들이 보호받는 방법으로는 서로를 향한 연대를 첫째로 꼽았습니다. 연대를 만들어서 또 좀 모자란 걸 채우고 또 공론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는 위로를 받는다. 살면서 꼭 한 권의 책만 곁에 둬야 한다면 어쩌겠냐는 물음엔 망설임 없이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호의에 대하여 그 책 괜찮아요. JTBC
강나현입니다. 강릉의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도암댐 방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때마침 비까지 이어져서 시민의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40%를 넘겼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두 곳의 방류구에서 뿜어진 물줄기가 하천으로 쏟아집니다. 평창 도암댐에서 흘려보낸 물입니다. 도암댐 수문이 열린 건 24년 만으로 하루 10,000톤의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강릉시 하루 사용량의 14% 수준입니다. 방류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쏟아지는 물줄기가 반갑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열었으면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열어서 그냥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강릉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도암댐 물이 식수로 쓰기에 적절한지 매일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매일 7월 제치해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나 물이 안 좋으면은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고요. 도암댐 비상 방류 시작에 맞춰 강릉에는 밤사이 7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저수지에도 조금씩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한때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이제 40%를 훌쩍 넘겼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물이 나왔던 제한급수 상황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있는 물도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30분씩 1시간씩 단수가 될 때보다는 제한급수 해제가 된 이후로는 훨씬 생활이 만족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수량은 여전히 평년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저수율이 평년 60%에 미치지 못하면 가뭄이라고 보는데 이제 40%를 간 넘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강릉에선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내 카드는 안전할까 하는 소비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카드 뒷면에 CVC 세 자리 번호까지 유출이 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부랴부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정보 보호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건 모두 29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유효기간, 그리고 CVC 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 지문 인증 등 추가 인증이 없을 경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도둑맞은 셈입니다.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인 일부 키인 방식, 키인 거래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는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의 이런 주장에도 소비자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카드사들이 약속했던 정보보호 투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롯데카드를 포함한 3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카드사들은 카드 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 법령상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방지 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 통제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카드사들은 일제히 보안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슬그머니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줄였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21년 12%였던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2023년에는 8%까지 떨어졌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최근 3년간 투자 비율이 줄어들면서 8%대를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사와 당국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사람이 헌혈을 하는 것처럼 반려견들도 헌혈을 합니다. 응급 상황에 처하면 제때 다른 개의 피를 수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피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도 있긴 하지만 동물권을 침해하는 거란 지적이 잇따르자 반려견들의 헌혈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반려견 무비가 꼬리를 살랑이며 건물로 들어섭니다. 한때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도 활동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봉사를 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반려견들을 위한 헌혈입니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혈액과 혈압 검사, 관절 진단 등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얌전히 누워 첫 헌혈을 합니다. 헌혈한 양은 320ml.
아픈 소형견 3마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네, 무비가 조금 전 헌혈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약 15분간 지혈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반려견들도 응급 상황에서 혈액형이 맞는 다른 개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피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의 동물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반려견의 헌혈이 대안으로 등장한 겁니다. 헌혈을 하면은 작은 게 3-4마리 정도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헌혈견들의 건강을 고려해 2살에서 8살, 25kg이 넘는 대형견들에게 6개월에 한 번 정도 권장되고 체열량도 몸무게에 따라 320에서 400ml로 달라집니다.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견주와 헌혈견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1년에 한 30마리 정도의 헌혈견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리스트업 되어 있는 헌혈견들이 거의 500마리 가까이 돼요.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맞아요. 아직 공혈견에 대한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걸로 알려진 만큼 자발적인 동참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이 전무직 한 사람의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수수료의 100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기업들이 인도인, 중국인 등을 데려와 싼 값으로 고용하면서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치솟는 집값과 직장인들의 현실을 담아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소설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쓰신 송희구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해드렸지만 직장 생활과 부동산 투자의 현실을 담은 이제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 다음 달이면 드라마로 공개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그런 소설이고요. 무엇보다 김 부장이라는 어떤 한 남성이 뭔가 다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좀 초라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남자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직장인들의 애환을 좀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도 20대, 30대 때는 은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제가 폭삭 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좀 있으면 은퇴하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기 있는 부장님들의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안타까운 게 담겼어요? 이게 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 회사를 나가면은 무엇을 하고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인 거잖아요. 소설 제목이. 이 제목은 어떻게 좀 지으셨을까요?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처럼 역설적인 제목이긴 한데 이 뭔가 서울에 자가도 있고 대기업 부장이라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회사 내에서는 되게 당당하고 뭔가 자기가 권력도 있고 근데 실제로 밖에 나가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역설적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배우 류승룡 씨가 이제 김 부장 역할을 맡게 됐는데 상상하신 거랑 비슷한가요? 전 처음에는 유승용 배우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원래 영화반 하시던 분이라 드라마로 오게 될지는 몰랐는데 일단 그 류승용 배우가 됐다는 소식 전에 스카이캐슬을 연출하셨던 조현탁 감독님이 먼저 되셨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저도 모르게 와 소리 지르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2주 뒤인가? 류승룡 배우가 됐다는 소식을 지하철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때도 또 와 하다가 또 주목을 받으셨어요. 또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거 진짜 드라마 진짜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좀 아끼는 대사가 따로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네. 이 소설 속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은 어떤 과장이 대리한테 해준 말인데, 야, 정대리, 죽는 건 한순간이지만 사는 건 매일매일이야. 네, 이런 대사거든요. 네. 그래서 정대리가 맨날 욜로처럼 막 그냥 막 돈을 펑펑 쓰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또 뭔가 자기를 절제함에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소설을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소설과 드라마는 어떻게 그런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류승룡 배우의 연기가 정말 저는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류승룡 배우의 어떤 뛰어난 연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유튜브 활동도 사실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일본처럼 곧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질 거다. 그래서 집을 안 산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시나요? 일본처럼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일본은 당시는 대출을 아파트 집값에 한 120, 30% 해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해줘야 한 40%?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그 버블을 생기는 데는 좀 일본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갭 투자나 영끌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하긴 해요. 이 은행에서 대출을 생각보다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정부에서 제시한 그런 대출 한도 대출 금액 이 정도는 받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갭 투자도 그냥 미리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사둔다 이런 개념은 괜찮지만 여러 채를 무자비하게 막 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뭐가 있나요? 강의료에 큰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강의를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직접 가서 이 집은 왜 여기보다 저렴한지 비싼지를 구분하는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걸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전국의 이제 김 부장과 직장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고 해주실까요? 이 직장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사정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그런 원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조금 힘들지라도 좀 힘을 내시고 그리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 외에서도 재미를 찾아서 이 즐거운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희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가 그친 내일 일교차가 더 커지면서 가을이 왔다는 걸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는 반가운 비 소식이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